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이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시기가 늦었지만 2026학년도 6월 평가 원 이제 모의고사 수학 이 공통 일부 문항을 좀 주요 문항을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맨 처음엔 9번인데요. 네, 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간단한 문제죠. 이제 그냥 바로 적분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핀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적분 구간이 -3부터 3, 여기도 -3부터 3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이 지금 대칭적으로 잡혀 있는 경우에는 이 피적분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좀 나눠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하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다 봐보면, 자 우변부터 볼게요. 우변은 36 더하기 -3부터 3 들어가지고 이제 fx인데 이게 x제곱 더하기 ax 그 다음에 dx 네, 이렇게 생겼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구간이 지금 대칭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듯이 이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접해평면에서 기함수일 때는 구간이 뭐 예를 들어서 -4부터 4까지 접근된다고 하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은데 정적분은 부호가 있는 넓이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 몇이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똑같은 논리로 봤을 때 이렇게 기함수 말고 우함수라고 하죠. 우함수.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기함수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적분을 한다고 했을 때 구간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마사부터 4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 넓이랑 동일하죠. 지금 이게 동일한 경우에는 나 이제 여기랑 여기 넓이가 같기 때문에 -4부터 4까지 우함수를 dx 적분해주면 뭐랑 같아진다? 2배 0부터 4까지 우함수랑 같아진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잘 쓰셔서 문제를 풀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다 풀지는 않고 이제 어느 정도 풀이의 핵심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여기서 -3부터 3이잖아요. 근데 x제곱 더하기 ax인데 이 함수를 한꺼번에 쳐다봐도 되지만 적분하는 관점에서는 이 적분이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배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x 같은 경우에는 원점을 지나는 일차함수, 즉 기함수죠. 근데 기함수를 -3부터 3까지 적분하게 되면 몇이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바로 이렇게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함수 적분을 계산할 때도 x 더하기 1이 곱해져 있는데 얘는 이제 대칭성이 없죠. 원점 기준으로는. 물론 이제 -1,0 대칭이긴 합니다만은, 그랬을 때 이제 얘랑 곱했을 때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전개하면 되겠죠. 전개를 해서 똑같이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x dx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시면 x 3승,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맞고 요렇게 맞고 요렇게 맞으면 a 더하기 1 x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엔 ax. 네, 이렇게 나오고 dx가 깔리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마찬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3부터 3까지 대칭 구간이죠. 그러면 여기서 뭘 날릴 수 있다? 기함수를 날릴 수 있다. 그래서 기함수를 날리면 날리고 날려지니까 적분은 결과적으로 2번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원에서 4점 초반 문제를 낼 때는 항상 이렇게 계산을 좀 쉽게 줄일 수 있는, 특히 수학2에서는 줄일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내준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알고 가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하면 이 -2부터 4까지 접근하는 상황을 주고 피적분 함수가 뭐 x는 1에 대해서 선대칭이 깔릴 수도 있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dx 이 함수 이름을 fx라고 써주죠. 그럼 이제 -2부터 4까지 x는 1 선대칭인 얘를 적분할 때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기하적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1이 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축 같지 않죠.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잡히고 -1. 그럼 이제 여기서 -2부터 4. 일부러 이렇게 숫자를 쓴 거예요. -2부터 4면 죄송합니다. 1이 아니라 -1이 아니라 x는 1이죠. -2. 네, 이렇게 잡힌다고 하면 여기랑 여기 지금 떨어진 간격이 몇으로 같아요? 3으로 같죠. 3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도 어떻게 보면 여기를 y축으로 보면 이걸 우리가 우함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적분할 때는 어떻게 줄여주는 거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는 얘 적분한 거의 2배다 라고 해서 2배 붙여주고 1부터 4까지 fx dx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아직 평가원에서는 4점 초반에서 이런 시도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적분이 대칭성과 관련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해 주시는 게 좋다. 네, 여기까지 9번이었고요. 네, 다음 10번. 10번은 너무 쉽습니다. 네, 이건 이제 주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뭐 간단하게 뭐 풀어보면, 사실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그리진 않았는데 해설이니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 곡선과 이 곡선이 만나는 점을 뭐 A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사실 저는 좀 풀면서도 당황을 했던 부분이, 지금 9번에서도 대칭성을 썼는데 이 문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칭성을 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함수가 여기 x 대신에 우리가 마이너스 x를 끼 얹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오른쪽에 있는 로그 함수가 나오죠. 그쵸? 아, 그래서 알 수 있는 부분, 이 두 함수가 무슨 대칭이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a가 1보다 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렇게 생긴 로그 함수가 되겠죠. 로그 함수는 요렇게 생긴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함수가 그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이니까 뭐 x축과 만나는 점은 대충 마이너스 2쯤 될 거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이고. 그런데 이제 일단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면 이렇게 생겼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3. 그 다음에 이제 요 맞은편에 있으신 이 곡선. 이 친구는 얘를 y축 대칭한 거예요. 그쵸? 그럼 얘를 y축 대칭한 거니까 그래프가 여기 x축이랑 만나는 점 2. 그러고 접근선은 x는 3. 깔리면서. 네,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그려주면 요 점을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a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죠. 그쵸? 왜? 왜냐면 두 함수가 y축 대칭인데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갈라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그럼 어디서 만나겠어요? 대칭된 데에서 만나겠지. 그러니까 이 점 좌표가 a가 되는 거죠. 이건 딱히 연립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연립을 하셔도 결과를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로그의 그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b라고 돼 있고요. 여기가 만나는 점이 c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abc가 무려 정삼각형이다라고 해주셨죠. 그럼 정삼각형이니까 뭘 쓰면 되겠어요? 요 가로 길이가 4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높이가 y좌표랑 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y좌표를 한번 구해보면 a의 y좌표는 0, 여기다 0 대입하면 로그 a의 몇이 나와요? 3 나오겠네요. 근데 이제 이 높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삼각형에서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 아시죠?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냥 몰라도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 2라는 게 여기 말하는 거예요. 반띵. 그럼 2에다가 1대 루트 3 비율이니까 2 루트 3 나와서 이 값이 몇이다? 2 루트 3이다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답이 나오겠죠. 네, 10번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11번. 이 1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걸 흔히. 근데 이 합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흔히 찍곤 하잖아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안 낸 지가 조금 됐어요. 안 낸 지가 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제가 뒤치동에 있는 수많은 선생님들이랑 문제를 검토하고 또 출제하는 작업을 그래도 한 5, 6년 정도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 이상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팀 내에서 제가 이제 소속한 문항 출제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석을 했을 때 합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냐, 출제할 때는 최대한 낚시를 걸거나 낚시를 안 걸 거면 찍어서 맞을 수 없게, 그러니까 이제 찍어서 못 맞는다는 건 디귿이 어렵게 낸다는 거죠.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어렵게. 근데 그래봤자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억이랑 니은을 풀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돼요? 디귿이 문제가 되겠죠. 기억이랑 니은이 뭐가 틀린지 맞은지 아는데 디귿은 이제 정말 어지간하게 잘하는 학생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4등급 학생이 푸나 2등급 학생이 푸나 디귿을 온전하게 이거 맞다 이거 틀리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디귿이 그만큼 옛날엔 어려웠어요, 합답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학생들이 피해를 보냐, 제가 말한 딱 그 2등급 학생들이 피해를 봐요. 왜? 4등급 학생들도 문제를 풀 수 있고 2등급 학생들도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면 쉬운 문제죠. 근데 4등급 학생이 보기도 모르겠고 2등급 학생이 보기에도 모르겠어. 근데 답을 맞을 확률이 어때요? 같아. 왜? 디귿은 맞냐 틀리냐만 결정하면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합답형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평가원의 뭐 MZ스럽게 말하면 편자 타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디귿을 왜 내지? 기억 니은 디귿을? 그냥 내지 말자. 2등급 얘들 불쌍하잖아. 그죠? 근데 합답형이 또 그렇다고 배제하기에는 이 기억 니은 디귿을 타고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 학생이 이 토픽에 관련돼서 잘 알고 있는지 심층적인 이해를 시키기에 딱 좋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수학이라는 게 답을 내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제가 수학 전공인데 수학은 답을 내는 학문이 아니라 추론하고 사고하고 논증하고 증명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의 정오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옳은 사고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을 평가원이 포기할 만도 한데 안 포기하고 그렇다기에 너무 자주 내면 또 맞을 확률이 누구나 반반이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냈다 안 냈다 하다가 이번에 딱 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문제인데 근데 이제 앞번호에 배치가 됐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에서는 수학2는 보통 수학2를 많이 내긴 했는데 수학2에 14번이 나와서 기억 니은 디귿 14번이 이제 객관식 마지막 두 번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킬러에 가깝죠. 근데 그런 14번 그런 난이도 조절의 중추에 있는 14번이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왔다. 이러면 이제 어디까지 변별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어디까지 변별이 되는 거냐? 5등급까지밖에 변별이 안 돼요. 왜? 5등급 애들도 기억은 풀 줄 알거든. 근데 니은부터 못 풀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기억 니은까지 풀고 디귿이 알랑깔랑 해가지고 대충 5번. 이 밑직오라는 말 있죠. 밑직오. 근데 이제 5가 아니라 5예요. 5. 밑직오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합답형에서는 그래서 이제 14번 같이 어려운 난이도의 합답형을 뇌놨다가 항상 이제 정답률이 어이가 없게 나오는 거예요. 한 번 페이크를 줘서 디귿을 뭐 예를 들어서 디귿이 틀린 문제로 만들어 버렸어. 그럼 얘들이 우수수수 틀려가는데 디귿이 맞는 문제로 합답형을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정답률이 50% 6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이 항상 계륵처럼 얘를 생각을 하다가 저희 팀에서도 내렸던 결론이 그거였거든요. 합답형을 앞번호로 배치하자. 그러면 누구나 접근하려고 할 거거든요. 11번 정도면 딱 합리적인 위치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번 유평 11번 합답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문제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게만 풀어보면 전 P의 위치 X가 뭐 이거다라고 줬죠. 뭐 이걸 우리가 X라고 하지만 XT라고도 해요. 변수가 T라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쵸? 그냥 문제가 던져진 상황. 식 하나 주고 기억부터 풀어볼까요? 시각 T는 1에서 점의 위치는 1이다. 무슨 말이야 이거? X1 구하라는 거지. X1 구하세요. 근데 1 빼기 1 빼기 1 더하기 1 뭐야 이거? 0이네? 이제 개복치 마냥 의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지 이거? 하고 1을 많이 대입해 봤을 거예요. 사람들도. 저도 사실 한 번 더 대입했습니다. 처음 풀 때. 근데 이제 아니더라고. 0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0이 아니더라고요. 1이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원이 사실상 이걸 한번 경고를 했다. 나는 기억 틀리게 될 수 있다. 언제든지 너네한테 디귿을 틀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저는 경고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아니면 내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믿고 있어요. 평가원을 어느 정도. 잠깐 짠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를 다 풀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시각은 니은 보기. 시각 T는 1일 때 전 P의 속도를 말했는데 전 P의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VT가 속도인데 이거 물리하는 친구들이 이제 익숙하시죠? 근데 이제 이거는 X'T로 구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위치의 미분이 속도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얘 풀면 마이너스 3T제곱 빼기 2T 빼기 1 이게 나오죠. 그럼 시각 T는 이럴 때 점 T의 속도가 빵이냐라고 했는데 1을 대입해 주시면 X'1이 몇이에요? 하면 0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맞는 문제가 되고요. 그럼 디귿 보기. 출발 후 전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이게 중요하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요 문제를 얘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문제 해설을 기점으로 이 수직선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얘부터 좀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t-1에 3t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 xt는 지금 요 t 3승 빼기 t제곱 빼기 t 더하기 1 이거 3차 함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값을 t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1에서 가져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제가 원래 이게 이렇게 슬래시 표기를 해서 분수를 쓰는데 이렇게 하면 얘들이 못 알아먹겠다라는 표기가 많아서 슬프네요. 대학교 가면 여러분들도 분수 말고 슬래시를 더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t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0 이 함수 그렸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좌표 표시해야겠죠. 그러니까 좌표를 표시한다는 게 함수 값을 표시한다는 이야기예요. x0 잡아볼까요? x0은 몇이죠? 1이네요. 1. 오케이, 그러면 x1은 0이고 x0은 1이니까 대충 이제 0이 뭐 이쯤에 있어서 x1은 0이니까 오케이, 무사하게 잘 그려졌네요. 오. 네, 이런 식으로 여기가 x, y, 그럼 이게 이제 지금 xt가 된 건데, 문제는 이게 t가 0 이상일 때만 정의가 돼요. 그렇죠? 속도가 음수일 수 없죠. 음수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물리하는 친구들은 조용히 해주세요. 보통은 무조건 속도는 음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함수값 자체가 전피의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함수값 자체가 전피의 위치라는 거는 그 전피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냐? 자, 요 y축에다가 이 함수를, 요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요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 노란색 함수를 덩치 큰 저의 무게로 중력 100배 그래서 꽉 이렇게 찍어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꽉 찍어 눌러서 보면 이게 그럼 으윽 하고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 찌뿌가 되겠죠. 여기 안에 이렇게. 그쵸? 그 상태로 지금 다시 t를 늘리면서 접근을 해보면 어떻게 이 점을 이해할 수 있냐? 야, 요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쭉 찌뿌했어. 그럼 어떻게 움직여요, 얘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리로 가야 되는데 으악 찌뿌당해서 그럼 이제 이렇게 가겠죠, 그쵸? 이리로 갔는데 찌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얘가 이렇게 쑥 올라가면 쑥 찌뿌하니까 여기로 갔다가 이야 이렇게 가죠. 이게 전피의 실제 움직임이랑 똑같습니다. 왜? 함수값이 위치기 때문이에요. 함수값이 위치기 때문에 이 함수값들이 표현해주는 게 위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문제 유형에서 xt를 잘 이해하는 방법이 뭐다? 찌뿌시키는 거예요. 찌뿌시키는 거. 이렇게 쭉 찌뿌시키면 슝슝 이렇게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전피의 이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라는 게 누가 봐도 요로 갔다가 운동 방향이 어때요? 바뀌었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랑 정확히 같은 말이 바로 xt가 극값을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이 직관적인 그래프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찌뿌가 됐으니까 운동 방향을 바뀌려면 예의 기준에서 이렇게 튕겨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튕겨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찌뿌 시키면 쑥 가다가 슝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xt가 극값을 가질 때 이제 우리가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극값을 가지는 시각이 언제예요? t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 바로 t는 1이다. 이때 전피의 가속도가 4냐? 계산해 보시면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v't죠. 뭐 이제 사실 x2't 이런 기호는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쓰겠습니다. 왜? 뭐 프라임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못할 사람은 없어요. 6t 빼기 2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가속도는 4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합덕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때까지 항상 킬러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준킬러의 위치도 아니고 이렇게 앞에 있는 4점 초반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만 물어볼 수가 있다. 네,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넘어가는 간단한 합덕형이었습니다. 12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서 패스하고요. 편집해 주세요. 다음.
13번. 13번도 사실 이게, 네.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제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하는지. 13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이게 A 넓이 더하기 C의 넓이가 B의 넓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 사실 이거 문제 볼 때 그래프부터 바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랑 여기 넓이 합친 게 이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함수가 둘러싸인 넓이, 자 뭐 예를 들어서 fx가 여기 있고, fx 너무 못 썼어. 다시 fx가 여기 있고 밑에 이렇게 gx가 깔려 있어요. 이 두 개 만나는 교점을 내가 지금부터 A, B라고 두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랑 얘랑 둘러싸인 넓이, 이 S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구해요? 교육과정 교과서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냐? A부터 B까지 fx에서 gx를 뭐 해? 빼고 절대값을 씌워. 그리고 적분하는 게 이 S의 넓이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둘러싸인 두 넓이가 두 넓이가 세 넓이죠. 세 넓이가 각각 사실 2차함수랑 1차함수 빼서 절대값 씌워서,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넓이가 양수잖아요. 양수.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주는 건 양수를 취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두 개 빼서 부호만 양수로 딱 바꿔줘가지고 적분을 해주면 그 넓이가 나온다는 건데, 근데 이 두 넓이랑 요 넓이랑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fx라는 친구랑 이 1차함수 gx라고 그냥 줄까요? 하면 지금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가 같다는 거는 0부터 여기 첫 번째 교점까지 왔을 때 넓이를 더하고, 여기랑 이거 지금 여기를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는 지금 gx에서 fx를 빼야겠죠. 그렇죠? 그 넓이 b랑 그 다음에 요 c 넓이는 또 f에서 g를 빼야겠죠. 그렇죠? 절대값을 벗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이걸 좀 더 이해가 되게 다시 해보면, 이게 y는 gx인데, 그러면 이 a, b, c랑 똑같은 넓이가 뭐가 되냐? 제가 지금부터 fx 빼기 gx를 그려볼 거거든요. 이거 두 개 연립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얘랑 연립을 때리면 교점이 이게 9분의 4랑 2가 나와요.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맞는가 모르겠네요. 9분의 4랑 2. 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9분의 4랑 2가 나오네요. 네. 9분의 4, 2. 또 슬래시 표기를 썼는데 이해를 못 해주실 것 같아서, 왜냐면 고등학생 때는 이 기호를 잘 안 쓰니까. 네.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fx 빼기 gx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어차피 f는 2차고 g는 1차잖아요. 그럼 이제 대충 똑같이 빼면 2차에서 빼기 1차니까 2차 함수 그대로 나올 거고, 이제 그럼 여기가 0, 여기가 9분의 4,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를 k라고 했을 때, 요 빼진 그래프에서 봤을 때 요 넓이가 a고요. 요 두 개 둘러싸인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됩니다. 근데 이 a, b, c의 넓이에서 어떤 식이 성립해?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a 넓이 더하기 c의 넓이가 b의 넓이다. 요 더한 거랑 요거랑 같다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걸까요? 그럼 얘 빼기 b 더하기 c 하면 뭐가 나와? 0이라는 거죠. 왜? 여기서 그렇게 말했어. 그쵸? 이게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다? 0부터 k까지 한 방에 적분하자는 거죠. fx 빼기 gx dx를 하면 이게 몇이 나와요? 0이 나온다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더 계산할 게 없습니다. 이게 사실 9분의 4랑 2까지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구할 필요가 없지. 왜? 0부터 k까지 적분하고 넣으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딱히 별 의미는 없다. 네, 그래서 흔하게 나오는 넓이 문제인데, 우리 이제 그래프 간에 둘러싸인 넓이는 항상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프 간에 둘러싸인 넓이는 두 그래프를 뺀 차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한 것으로 넓이를 인식하면 아주 편하게 접근이 된다는 점. 그게 이제 13번이었고요. 사실 13번 난이도에 걸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런 거에 좀 안 익숙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네. 다음 14번. 도형. 제가 도형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원래 이제 모든 수학 강사가 수학을 다 잘하죠. 네, 그쵸?
수학 강사가 수학 문제를 못 풀면 은퇴를 해야죠. 그쵸? 네. 이게 마치 수학 강사가 문제를 잘 못 푼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죠? 네. 이게 마치 학자가 연구를 못 한다. 네, 뭐,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못 한다. 뭐 이런 말이 비슷한데. 네. 근데 이제 모든 수학 강사가 다 하나씩은 자기가 되게 자신 있어 하는 분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학생이었을 거고, 여러분들이랑 같은. 근데 이제 학생이었을 때도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골고루 모든 분야를 잘하는 건 불가능해요. 한 과목 내에서도 편차가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물리 선택자야. 그럼 나 전자기는 좀 극혐인데 역학은 좋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내가 생명이야 하면 나 유전은 싫어하는데 비유전, 뭐 근수축이나 신경전도 이런 거 좋아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수학에서도 이제 파트가 되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가 잘하는 파트, 자신 있는 파트가 있는 사람들이 다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정말 싫어했어요. 제가 왜냐면 이제 뭐 잠깐 저희 이야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도형,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선행이라는 걸 시작을 해봤어요. 그 전까지는 거의 현행이었는데 중3 때 처음으로 선행을 하면서 이제 그때 고1 수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고2 이상일 텐데, 근데 이제 삼각형에다가 이렇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는 문제가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중등기하죠, 중등기하. 근데 이제 저는 중등기하를 더럽게 못했어요. 왜 못했냐? 중3 때 고1 수학 선행을 하느라 중3-1이랑 3-2를 거의 유기해버렸죠. 유기라는 말이 좀 그런가요? 네,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놔버렸어요.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중2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지방 출신이라 그때는 수학을 막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닮음도 잘 못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도형 문제 풀다가 안 풀려. 왜 안 풀리지? 하고 이제 딱 답지 보거나 해설과기 보면 사실 얘랑 닮음임 하면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지금은 화가 안 나지만. 근데 어렸을 때 저도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수험생이 되고도 이어졌어요. 제가 중등기하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안 익숙하니까. 저는 그냥 지방 일반고 나왔거든요. 지방 일반 중 나왔고, 뭐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중2, 중3 때까지만 해도 동영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이 유형이 이제 수능에 부활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더럽게도 못하는 중등기하를 정말 잘해야 여길 잘 풀겠네? 가 되더라고요. 너무 슬펐죠. 전 미적분 같은 걸 좋아했었는데 원래.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강남의 뭐 디모 학원에서, 네, 그 제가 강남의 디모 학원에서 출제자, 그러니까 이제 사설 모의고사 출제자, 여러분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아는 뭐, 예, 그런 모의고사를 한 4년 정도 만들었었어요. 저희 이제 팀이 만든 모의고사 한번 다 합치면 한 40회분 정도 되거든요. 일하면서 만든 모의고사가. 근데 이제 이 학원에서 일하면서 이제 제가 출제 팀장을 했는데, 출제 팀장을 맡았어요. 되게 어린 나이에 맡았어요. 20대 초반 정도에 맡았었는데, 근데 이제 출제 팀장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그 교육 과정이 번번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일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곧 바뀌겠지만. 근데 이제 출제 팀장을 하면서 유형이 바뀌면서 이 유형이 딱 처음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의 당혹스러움, 여러분 공감되세요? 살면서 나 한 번도 중등기하를 이렇게 많이 써본 적이 없는데 중등기하만 써서 푸는 문제가 나와버린 거야. 왜냐면 이 도형 문제의 본질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끼얹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등기하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제를 하다가 처음 보는 문제를 내가 풀는 것도 잘 못하는데 만들기까지 해야 돼. 너무 힘들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도형을 진짜 싫어했는데 한 달 반 정도 제가 스터디 카페에 매일매일 가서 고정적으로 하루에 6시간씩 도형을 했었습니다. 도형 연구를 했어요. 문제 풀기도 했지만 연구를 훨씬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잘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예 이쪽 유형을 제대로 많이 막 잘 풀지도 못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 팀에서 제가 전담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도형입니다. 삼각도형. 이 유형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사람들이 잘하는 게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네, 뭐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취향과 관계없이 잘해지는 건 수능선에서 모든 게 가능해요. 오케이? 말이 너무 길었어요. 시작해볼까요? 네, 지금 저 삼각 도형 풀 때 어떻게 푸는지 바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AB가 지금 2루트 7인 삼각형 ABC, 그죠? 그럼 이건 바로 표기해야 돼요. 길이 정보는 반드시 그림에 표기해야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길이랑 각 정보는.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가 글로 표현되어 있다면 그림에 옮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BC의 중점을 P, 오케이. 여기서 중점 조건이 나왔으니까 중점은 일단 뭐 이렇게. 근데 여기가 좀 갈라져 있네요. 일단 대충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5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한대요. 그러면 구분이 좀 되게 5대1로 내분이니까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1인 거죠. 근데 사실 전 여기까지만 읽고 바로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 5의 비율, 여기가 동그라미가 1의 비율인데 여기 기준으로 반띵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다 이거 전부 다 합치면 몇이에요? 동그라미면 6?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빨간색 길을 해가지고 여기랑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진다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6 반띵하면 3, 여기도 3, 그럼 여기가 몇? 2, 그리고 여기가 1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정보만 남기면 싹 지워서 필요한 정보 남기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런 건 이제 풀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마저 읽겠습니다. AQ가 3루트 2. 오케이. AQ가 3루트 2고 그 다음에 QAP랑 APQ 까지만 보고도 전 이제 사실 바로 뭘 할지가 생각이 났지만 이 삼각형에서 QAP가 요 각도고요. APQ가 지금 요 각도죠. 네. 이 각도에 지금 사인과 비율을 알려줬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사인 법칙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여기까지만 읽고. 사인 법칙은 무슨 본질을 갖고 있을까? 뭘로?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인 법칙은 어떤 본질을 갖고 있냐? 좀 대답을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인 값이랑 변의 비를 사인 값이랑 변의 길이를 통해서 외접은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돼도 되게 훌륭한 대답이에요. 근데 저는 사인 법칙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인 법칙을 안 배웠는데 제가 일하면서 사인 법칙을 배우는 경우거든요. 그랬을 때 얘를 이제 저는 학생 수준에서 봤던 적이 없어서 사인 법칙을 되게 오랫동안 연구를 했었어요. 왜냐면 수학이라는 게 나이 먹고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인 법칙은 이렇게 생긴데요. 이게 사인 법칙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삼각형 좀 그려서 이해를 해보자면 A, B, C.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인 법칙이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이 사인 값대 변의 길이도 한번 써드리면 보통 이제 이 대문자 A의 대변을 스몰 A고 이렇게 두고 풀죠. A, B, C 이렇게. 그러면 사인 A분의 요 각도의 사인 값분의 요 길이의 B랑 그게 2R이다. 그쵸? 그리고 또 여기의 사인 값이랑 얘 비율이 몇이다? 2R이다. 여기도 2R이다. 그의 사인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사인 법칙이 아닙니다. 사인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이건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얘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해요, 사인 법칙을. 그쵸? 교재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쓰죠. 자, 근데 만약에 이걸 보고는 바로 와닿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볼게요. 지우개가 붙어서 참 좋죠.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랑 같다 라는 말만 보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되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흔히 그런 문제 있잖아. 지수로그 같은 거 할 때 2분의 로그 2a랑
로그 4의 b라 뭐 이런 거랑 같다 라고 하면 보통 이런 거 뭐로 두고 이렇게 하면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로그 3의 b 뭐 이렇게 한다고 조금 그렇네요. 뭐 이런 거 할 때 보통 이런 k라고 두고 풀죠, 그쵸? 근데 그거랑 똑같아요. 얘도 지금 다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냥 뭐랑 같으니까 일단 얘를 k라고 두고 이렇게 슉슉슉 옮겼어. 근데 이 k가 그냥 이 r일 뿐인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이냐? 다시 지워져 버렸어요. 다시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율이 같다는 건 우리가 항상 풀 때 이걸 k라고 두고 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a가 k sin a, b가 k sin b. 오, 쉣. 대문자인데. 그 다음에 c가 k sin c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 이 세 사인 값의 비율이 뭐랑 뭐의 비율이랑 같다? 이거랑 같다. 이게 사인 법칙의 본질입니다. 오케이? 이게 사인 법칙의 본질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삼각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 외접원을 보통 그리시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수원에서 삼각함수 도형 나온 문제를 봤을 때 문제에서 외접원이 주어진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도 당장 이 문제 풀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풀 때 외접원 그리세요? 안 그리지? 그러니까 외접원 반지름 이게 ER이랑 같다라는 정보가 사실 쓸데가 없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쓸데가 없다라는 게 너무 쓸데없다는 건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사인 값의 b랑 변의 b랑 같아. 근데 그 같도록 하는 비율 상수가 몇이야? 외접원의 지름이야. 이게 사인 법칙의 본질입니다. 오케이? 얘네가 같은 비율을 이루는데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 차이가 나? 이 비율 관계에서 b가 어떻게 돼? 그 b를 만드는 상수가 바로 이 ER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얘를 덮고 보셔야 돼요, 맨 처음에. 왜? 외접원 반지름 정보가 주어지면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사라진 게 아니라 외접원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어. 예를 들어 외접원의 넓이, 외접원 둘레, 외접원 반지름 길이 뭐 이런 게 주어지면 얘까지 같이 보는 게 맞지. 근데 그런 문제가 없는 문제에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지켜보면 ER은 사실 필요가 없는 정보예요. 왜? 외접원 굳이 안 그려도 풀리는 삼각형 문제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ER이라는 거는 그냥 외접원 정보가 등장했을 때만 사실 구해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ER이 아니라 이게 비율이 같다라는 게 개 중요합니다. 왜? 이 도형의 목적, 그러니까 이 단원, 이 수원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단원의 목적이 삼각형을 완전히 해체 분석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삼각형을 해체 분석하는 과정에선 삼각형이 외접원만이 있냐고? 아니죠. 삼각형에 외접원도 있지만 내접원도 있고 외심도 있지만 내심도 있고 무게중심도 있고 방심도 있고 수심도 있죠. 방심, 수심은 모르셔도 돼요. 옛날 교육과정이니까. 근데 삼각형을 분석하는데 외접원이 꼭 필요하진 않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변의 길이랑 각이니까. 그래서 이게 사인 법칙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것만 남겨둘까요? 다시 보면 요 사인 값의 비율을 줬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말이겠어? 변의 비율을 준 거지, 변의 길이 비율을 준 거예요. 누구랑 누구의 비율을 준 거야? 얘랑.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제가 보통 비율을 적을 때 동그라미 쳐서 적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당한 얘 비율이 루트 2고 그 다음에 APQ 여기에 당한 얘 비율이 몇이야? 3이라는 거죠. 그지? 근데 뭐야? 바로 나오는 부분이 있죠, 지금. 얘가 3의 비율을 갖고 있는데 3루트 2래. 그럼 여기서 여기로 점핑 할 때 루트 2만큼 곱해준 거죠, 그쵸? 여기다 루트 2만큼 곱해준 거예요. 그럼 요 루트 2에서 변의 길이로 점핑 할 때 몇을 곱해줘? 똑같이 루트 2 곱해주는 거지. 그게 비율이죠. 2. 그러니까 이 비율이, 이 길이가 뭐야? 2라는 거죠. 뭐야? 근데 이 노랑이 비율이랑 이 길이도 똑같네요. 여기랑 여기 비율 상수가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지, 1.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냥 너 1이구나.
너 3이구나. 예, 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필요한 점은 다시 남기면. 전 실제로 풀 때도 이렇게 지우면서 풀어요. 정보만 남겨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이 둘이 같다는 정보도 필요 없죠. 네, 이러면 해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형 ABC 외접원 넓이를 구하래요. ABC의 외접원 넓이. 아, 큰 놈이죠, 큰 놈. 얘의 외접원 넓이를 구해라. 구해볼게요. 자, ABC 외접원 넓이 구하려면 이런 경우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서 비율 상수가 2R이야. sin A분의 A라 얘가 2R이야. 이게 외접원 반지름이 중요해진 조건입니다. 외접원 반지름이 없이 그냥 이 조건에서 할 때는 2R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왜냐면 내가 여기 이 삼각형 외접원 반지름 길이 안 구해서 썼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2R이 포함된 진짜 사인 법칙을 갖다 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ABC의 외접원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각 하나 알아야 되고요. 그죠? 각의 사인 값 하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알아야 돼요? 변의 길이 알아야 되지.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변의 길이가 뭐가 있냐면 예, 2루트 7인 거 알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예. 그래서 ABC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변 길이 알아 몰라? 모르죠. 몰라. 근데 뭐 그럼 근데요? 없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각 중에 뭐 하나 봅시다. 나 이 각 알아요? 모르지. 천지 삐까리 이거 죽어도 몰라요. 이거 미적분 하는 애들도 몰라요. 몰루. 이것도 지워버려. 그 다음에 이 각 알아요? 몰라요? 난 알아. 왜 알까요? 이따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각 알아요? 몰라요? 애매하지. 알까 모를까? 모른다고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삼각형에는 이제 요 한 문제 하면서 거의 수업을 하는 겁인데 삼각형에 유교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삼변과 삼각. 변이 3개, 뭐 똥이 3개라는 게 아니에요. 삼변, 삼각. 변 길이 3개랑 각 3개. 근데 이 삼각형의 유교소 중에서 그 3요소만 알면 뭘 할 수 있어요? 나머지 3요소를 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이 삼각형에서 지금 내가 얘랑 얘 알아. 그 다음에 요 각 알아. 그럼 뭘 할 수 있어? 얘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고 뭐 요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요 명제. 이 명제가 바로 옛날 용어로 유교소 구치법이라고 하거든요. 구치법이 그 뭐 썩은 이거 아닙니다. 구치는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수치를 구한다. 오케이? 그래서 유교소 구치법인데 이 유교소 구치법, 즉 삼각형의 3요소를 알고 있을 때 나머지 요소를 다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도구가 바로, 그러니까 도구 서폿 말하는 거예요. 그 도구가 바로 뭐다? 사법이랑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에요. 오케이? 일단 받아들이세요. 다시 봅시다. 내가 이 각 안다고 했죠? 빨간 각. 왜 안다고 했을 것 같아요? 좀 해봤는데? 이 삼각형을 알거든. 이 삼각형이 뭘 알아요? 선생님? 3변을 알지, 3변. 이 삼각형의 3루트 2와 이 삼각형의 5와 이 삼각형의 2루트 7을 알죠. 그럼 나 이 빨간 각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뭘로? 도구가 뭐랬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지. 어떻게 구하지? 바보야. 생각을 해.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둘 중 하나로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로도 구할 수 있어. 근데 이 둘 중 하나는 구하게 해준다고. 그러면 사인 법칙을 먼저 생각을 해봐. 이게 딱 보고 나 이 각도 모르고 요 각도 모르고 요 각도 모르는데 그럼 사인 법칙 아니겠지. 그럼 뭐 하면 돼? 코사인 법칙 하면 되지. 코사인 법칙. 나 이 각 세타라고 두면 얘 요거 해가지고 코사인 법칙 돌리면 요 코사인 세타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있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도형은 개 간단해. 고등학교 도형에서 사실 고등학교 도형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들어온 게 너무나도 호재에 가까워. 왜? 유교소 구치법만큼 단순한 게 없거든. 3요소만 알면 나머지 3요소를 구할 수 있다. 그 도구가 뭐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다. 이게 이수원 삼각 도형 활용의 본질이자 목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 지금 이거는 다 설명 끝났으니까 지워서 보면 이 한 문제를 좀 오래 설명하고 있는 감이 있지만 모든 삼각형 문제를 전 이렇게 풉니다. 이것만 알려주고 똑같이 풀어요. 3요소 찾았니? 나머지 거 찾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제 수업을 듣게 되면 좀 더 많은 상황들을 알려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삼각형 여러 개가 혼합돼 있을 때 그럴 때는 요 6요소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 나가야 되는지 기계적으로 훈련시켜 드릴 거예요. 이제 우리 팀에서 만들었던 아주 어려운 도형 문제부터 평가원에서 출제된 아주 쉬운 도형 문제까지 다 풀려가면서 이게 눈으로만 해도 도형이 딱 풀릴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그런 뭐 훈련을 시켜 드릴 건데 아무튼 다시 넘어가서 3루트 2루트 7이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죠. 요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요 정도는 여러분들 할 줄 아시죠? 2 곱하기 5 곱하기 2루트 7 네. 그 다음에 여기 5의 제곱 25 2루트 7의 제곱 28 빼기 3루트 2의 제곱 18 그러면 몇이 나와요? 더워라. 그러면 여기가 35죠. 35면 여기 7 약분돼서 네, 4루트 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4루트 7이 나왔으니까 사인 세타가 4분의 3이 나오죠. 오케이, 그럼 여기 사인 세타가 4분의 3이야. 근데 이거 알았는데 너 지금 뭐 구하고 있었어? 항상 이거 생각해야 돼요. 뭐 하고 있었는지. ABC 외점원 넓이 구해야 되죠. 나 지금 요각도 사인값 알았어. 그럼 뭐 구해야 돼? 이 길이 구해야 되지. 이 길이. 그죠?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알았으니까 지울게요. 이제 나머지는 계산이에요. 오케이, 방금 거 내용을 다시 생각하면서 문제를 봐봅시다. 한번 다시 싹 지우고 다시 볼게요. 다시 보면 2루트 7 3루트 2 3 2 1 오케이. 그냥 여기서 세타 알고 있었죠. 너무 깔끔해졌어.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가 몇이야? 4분의 3. 이 상황에서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요변 길이 알았죠. 요변 길이. 근데 나 요변 길이를 알려면 요 삼각형에서 지금 그럼 바로 구할 수도 있죠. 뭐 하면 돼? 얘랑 코사인 법칙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AC 제곱을 구해봅시다. 이걸 이제 코사인 법칙을 코사인에 대해서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던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사인 세타를 이제 큰 삼각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2루트 7 찍고 6 찍고 그 다음에 2루트 7 제곱하면 28 그 다음에 여기 제곱하면 36 그 다음에 뭐를 빼야 돼요? 여기다가 AC의 제곱을 빼야 되죠. 근데 여기가 뭐랑 같아 지금? 4루트 7이랑 같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 루트끼리 날아가는 거 보이죠? 조금 예뻐지겠네. 그러니까 루트가 사라지는 게 보이죠? 사끼리 날아가고 여기로 이동시켜주면 28 더하기 36 한 몇이에요? 64 빼기 AC의 제곱 이건 몇이야? 요대로 올려보내면 42 나오겠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AC의 제곱이 몇이 나와요? 슉슉 넘겨주면 64에서 42 빼면 몇이 나와요? 22가 나오죠. 그죠? 오케이, 그럼 여기가 루트 22겠구나. 오케이, 여기가 루트 22 나왔으니까 그러면 바로 답 구하러 가면 되겠죠. 사인 세타 4분의 3이다. 그죠?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뭐 하면 돼? 루트 22. 이게 몇이야 지금? 2R이죠. 2R. 누구의 2R이야? ABC 외접원의 2R이지. 그러면 뭐 사인 세타 4분의 3이니까 여기부터는 그냥 귀찮다. 그죠? 4분의 3에 1분의 루트 22. 변분수 처리를 원래 하는 걸 싫어하는데 처음 해설 강의니까 3분의 4루트 22. 이게 2R이죠. 오케이, 그래서 R은 몇이 돼? 3분의 2루트 22 니까 R제곱이 9분의 88 나와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풀이 흐름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갈게요. 풀이 흐름을 살펴보고 가면 자 봅시다. 여기 이 그림만 보는 거야. 처음에 내가 어디까지 알아냈냐?
여기까지만 알아냈어요. 그쵸? 그치? 지금 알아낸 게 요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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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변 이렇게 5개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뭘 할 거였냐?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보려고 했는데 구하라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더 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거 보고 그럼 나 어디까지 구하면 끝이겠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 그럼 ABC의 외접원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ABC의 외접원 넓이라고 하면 이 각 중에 뭐가 제일 만만하니 했을 때 이해가 남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 구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뭐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왜냐?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오케이. 나 이 세타도 이제 알아. 이 세타 아는 거면 그 다음 나 뭐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이 AC 길이 어떻게 구해 또? 그럼 이 AC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살펴보는 거예요. AC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요 큰 삼각형이 보이고 이 큰 삼각형에서 이거 있고 세타 있으니까 뭐 하면 돼? 또 코사인 법칙 쓰면 뭐 할 수 있어? AC 구할 수 있지. 그게 루트 22고. 오케이, 그럼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문제 조건을 먼저 봐요. 조건을 보고 조건을 그림에 옮겨. 글씨를 너무 못 썼는데? 쓱 지우고 다시 가보면.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푸는 유형 자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 단순화할 수 있어요. 조건을 그림에 옮겨. 이때 파악할 수 있는 건 다 파악해야 돼요. 3, 2, 1 제가 찾았듯이. 그럼 두 번째. 바로 구하는 값을 봐야 됩니다. 구하는 값 봐. look 하면 이제 여기서 구하는 값으로부터 뭘 찾아야 돼요? 필요한 값을 찾아야 돼. 많이. 이걸 찾았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이 필요한 값을 알아내려면 또 뭘 해야 이 필요한 값들을 알아나갈 수 있는지 또 찾아. 그걸 또 찾고 하다 보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 그림에 옮겨진 조건이 여기 맨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로부터 역추적을 했던 걸 반대로 정방향으로 쑥 타고 올라가면 답이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 이 구하는 값을 바탕으로 필요한 값을 찾아낼 때 이 모든 단계에 뭐가 쓰인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리고 중등기하 내용이 쓰이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삼각함수 도형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조건을 그림에 옮겨 구하는 값과 구하는 건 뭐야? 외접원 넓이야. 그러면 사인 값 하나 알아야 되고 변 길이 대응하는 거 알아야 되네. 사인 값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만만해? 여기가 만만해. 그럼 나 여기 왜 만만하다고 말했어? 왜?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나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 여기 코사인 값 알아낼 수 있고, 그럼 사인 값도 알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구했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나 이변 길이 구할 거야. 이변 길이 어떻게 구할 거야? 얘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찾아. 걔의 3요소를 알고 있으면 너가 이것도 찾아낼 수 있겠지. 왜? 유교소 고치법. 삼각형의 3요소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3요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알아내고 싶으면 얘를 포함하는 삼각형의 3요소를 알면 되는데, 그걸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뭐 얘를 딱 봤을 때 요 길이 요 각을 아니까 그럼 여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 도형 문제는 못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확인? 되셨죠? 여기까지. 이 문제만 너무 길게 해설했는데, 이게 제가 사실 도형이 제가 정말 잘 가르치는 분야 중 하나다 보니까 설명을 좀 길게 하기도 했고. 15번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15번 이제 상수 K랑 3차 함수 fx까지만 나온 거 봐도 우리가 수학 첫 문제인 건 지나가는 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지나가는 개가 아니시라면 영상을 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함수 나와서 이제 gx 나오죠. 이걸 우리가 흔히 사교육판에서는 새롭게 정의된 함수라고 합니다. 새롭게 f로부터 새롭게 정의된 g. 근데 지금 이 수학도 문제를 좀 꼼꼼하게 푸시는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함수의 앞에 뭐가 없어요. 그죠? 뭐가 없냐니? 미분 가능한, 아니면 연속인, 이런 조건이 아예 없어요. 왜지? 좀 이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꼬롬하다고 봐야 돼요. 꼬롬한 구석이 있네 하고 쳐다보는 거죠. 그럼 이제 3차함수 일단 f'0은 6인데 이거 사실 이 조건도 이게 여기 바로 나올 수밖에 없네. 그죠? 무슨 말이야 이게? f'0은 6. 이거 줘서 어디다 쓸 거야? 못 쓰지. 3차함수 fx, 심지어 최고차항계수도 안 알려줬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안 알려준 거죠. 너무나도 싹둑 막아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밑에를 좀 쳐다봅시다. 근데 함수 G는 이렇게 생겼고 그냥 가조건 나조건을 봐야겠죠. 지금 G부터 먼저 보면 G가 근데 생각보다 막 어렵진 않아요. 그죠? 왜? 마이너스 이게 요 조건이 지금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함수를 다르게 보세요 라는 뜻인데 이 마이너스 1과 1 기준으로 요 양쪽 부분에서는 F가 그냥 나오고 있는데 플러스 K죠. 그러니까 궤형은 F랑 똑같이 가는데 들어 올리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지. 왜? K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 범위 안에서는 K를 이렇게 뒤집어. 그럼 이제 축이 중요해져요. 뭔 말을? 축이 중요해집니다. 축을 기준으로 뒤집을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그것까지만 알아주시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쓱 가고 있어. X축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그냥 냅둡시다. 알고 푸는 것 같으니까. 그럼 뭐 대충 여기부터 여기까지 잘라. 이렇게 마일부터 여기까지 잘라. 그 다음에 요 함수 그래프를 대충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뭐 X축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그래프를 뒤집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양쪽 그래프는 들어 올려. 그러면 들어 올려서 뭐 이렇게 들어 올리고 오케이?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얘가 지금 뭐야? GX가 된다는 거죠. 하나도 안 쉽게 생겼네. 생각해보니까 좀 문제가 좀 그러니까 그래프가 좀 꼬롬하죠. 그죠? 그래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근데 확실한 거는 잘려 있기만 한 거지 본질은 F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죠? F를 적당히 나눠가지고 어떤 건 돌리고 어떤 건 들어 올리고 이거밖에 안 한 거야. 다른 건 한 게 없어요. 그죠? 이렇게 너무 겁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가조건 봅시다. 가조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값이 존재하고 오 세다. 센 조건이에요. 왜? 이 극한이 뭐 한다는 말이야? 수렴한다는 뜻이죠. 이게 수렴한다는 뜻이야. 근데 그 값이 또 0 이하래. 오, 그 값은 0 이하다. 쉽지 않네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안 발산한다는 거지. 발산 안 하고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쉽지 않은 문제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봅시다. 나조건 x에 대한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g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cs t의 최대값은 13이다.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가를 무조건 먼저 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 나조건은 지금 뭘 말하고 있어? x에 대한 방정식의 뭐의 개수? 실근의 개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학2에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는 건 수학2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다루게 되는데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 왜 방정식이 있냐? 방정식의 실근 개수는 방정식을 못 풀어도 찾을 수 있다.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오케이? 근데 그래프 그리려면 뭘 해야 돼? 미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어쩌고 저쩌고 t의 뭐 이런 말이 있으면 뭘 그려야 된다? 반드시 g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게 교과서에 기반한 행동 영역이에요. 오케이? G의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난 지금 G는커녕 뭣도 몰라? F도 모르는 상황인 거지. 근데 이 나조건에 바로 들어간다? 이건 멍청한 짓이에요. 무조건 가조건부터 봐야 됩니다. 왜? G의 그래프는 제가 수학을 미적분이랑 수학2를 가르칠 때 쓰는 주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잠깐 알려드리고 가자면 로컬과 글로벌이 있어요. 이거 뭐 수학 전공자라면 다 알고 있어요. 글로벌 프로퍼티, 뭐 로컬 프로퍼티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이게 국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소적인. 이것도 너무 그러니까 얘는 그 골목 대장 골목이야 골목. 동네인 거지. 글로벌은 뭐냐? 대역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번역을 했는데 하나도 번역이 안 된 것 같죠. 대역적이라는 게 뭐냐? 대역적. 뭐 영문가 아닙니다. 대역적이라는 거는 이제 넓은 범위에서 성립하는 이란 뜻이고 국소적이라는 건 조그마한 범위에서 성립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2랑 미적분에서 제가 수학 전공이거든요. 수학 전공자라서 모든 조건을 글로벌이랑 로컬로 나눠서 보는 작업을 하게 될 건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방정식의 실현 정보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글로벌에 해당해요. 글로벌한 정보에 해당해요. 왜?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GX의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여러분 G'명 알지? 여기서 G'명을 구해봅시다. 이 G 미분하면 이거 그냥 그대로 쓱 미분되고 쓱 미분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0 넣으면 뭐가 돼? 그러니까 G'이면 너 날라가 프라임 이렇게 붙고 여기 등호 빠질 거 아니야, 그죠? 여기다 0 대입해봐. 그럼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F'0이 나오지. 이게 뭐야? 마이너스 6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G'0이 마이너스 6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G'0이 마이너스 6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G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그래프 그리려면 뭘 해야 돼요? 함수 미분한 다음에 부호 바뀌는 부분 찾아서 그 값 찾는 거죠. 그래서 증감 따져가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근데 G'0이 마이너스 6이라는 정보는 그 값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줘도 사실 얘는 조건이 너무 0 근방에 있는 정보만 주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바로 로컬한 정보라고 해요. 오케이? 이게 나조건에 이 G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이런 정보를 우리가 글로벌한 정보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보통은 글로벌한 거랑 로컬한 거랑 로컬과 글로벌을 둘 다 갖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렵죠. 이건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들으면서 감을 찾게 돼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내가 이 fx도 몰라 gx도 몰라인 상황에서 나조건에 먼저 달려드는 건 무조건 안 되는 짓이. 그래서 가조건을 봐야 돼요. 근데 가조건에서 이 값이 존재한다. 사실 이 문제가 되게 로컬과 글로벌에 대해서 연습하기 좋은 문제인데, 이 값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이 값이 뭐야? 미분계수지. 미분계수. 정확하게는 무슨 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우미분계수의 값이 존재한다. 근데 그게 0 이하다. 이게 바로 로컬한 정보예요. 동시에 글로벌한 정보도 돼. 미분계수 자체는 로컬한 정보예요. 왜? 한 지점에서 뭘 알려줘? 미분계수를 알려주니까. 한 점에서 미분계수를 알려주면 내가 그 근처 그래프의 상황도 알아낼 수 있죠, 사실. 왜? 우리가 F'0이 1이라고 하면 x가, 그러니까 뭐 대충 다항함수의 경우에요. 다항함수일 때 x는 0에서 F'0이 1이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1이어야 되잖아. 대충 뭐 하고 있겠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겠지. 뭐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예. 둘 중 하나일 수도 있겠지. 근데 뭐가 중요한 거야? F'0은 1이면서 동시에 그래프적인 정보로 얘를 해석하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x는 0 근처에서. 뭔 말할? 증가하고 있다고. 근데 요 우미분계수 조건도 그럼 마찬가지로 미분계수랑 비슷한 얘기는 하니까 대충 그 G의 각 자리에서의 정보를 준 거지. 근데 그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0 이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로컬한 정보를 갖고 글로벌하게 확장을 해서 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러니까 얘도 글로벌한 정보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로컬이 맞고 얘는 글로벌한 정보인데 해석하기가 훨씬 쉬운 글로벌한 정보가 되는 거야. 왜? 우린 이거는 G의 그래프를 못 그리면 못 푸는 조건인데, 이거는 G의 그래프, 적어도 G의 개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또 국소적인 정보니까, 로컬한 정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 해석을 해봅시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잠깐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게, 얘랑 얘를 좀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구별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얘랑 다른 말이에요. 뭔 말할? G가 연속이라는 조건 없으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말인데, 지금 여기가 x는 a예요. x는 a고 x는 a. 그랬을 때, 자, 지금부터 제가 요 값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그러면 요 노란색 값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y는 gx일 때 얘는 지금 그 도함수의 우극한 값이죠. 도함수는 각 점에서 뭐야?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하잖아. 그죠? 그래프를 좀 더 역동적이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러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다. 그러면 이 값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G'은 뭐가 되냐면 우극한 값은 정확히 얘로 수렴을 하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로. 오케이? 이게 환서가 왜 이렇게 안 먹냐 오늘. 기운이 좋지 않네요. 다시 해보자면,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접근하다가 결론적으로 여기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게 이 노란색 값이에요. 근데 요 값은 뭐냐면
이게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란 말이야. 근데 이 GA가 어디 계셔 지금? 여기 계세요, 여기. 그럼 여기에서 근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라는 건 이렇게 돼요. 뭔 말을? 이게 함수가 불연속이 되면 이 도함수의 극한이랑 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랑 값이 아예 달라지게 돼요. 왜? 얘 지금 뭐 하고 있어? 발산 중이죠, 밑에 그래프에서. 얘 뭐 하고 있어? 수렴하고 있지. 이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값은 연속이란 조건이 안 명시돼 있을 경우에는 GA가 정확하게는 X는 A에서 GX가 연속인지 아닌지에 따라 수렴 발산 여부가 완전히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밑에서 지금 쏘고 있잖아. 반대로 요 위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위에서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이 값이 요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발산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얘랑 달라요. 얘는 요 기준점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 이 GA라는 게 없단 말이야 여기에는. 그쵸? 그래서 그냥 뭐 알아서 하나 가면 되죠. 그냥 난 도함수 하면서 가면 되는데 나는 평균 변화율이야 하면 이제 기준점 어디 있어? 여기 있어야 하면 fuck 망한 거예요. 그럼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발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값을 좀 구분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가족권을 다시 보면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이 값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직관적으로 좀 느낌이 와요?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으면 이 기준점들이 다 어디 박혀 있어야겠어? 여기쯤에는 박혀 있어야겠다는 이야기지.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꼭 연속이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 점에서 봐도 뭐 요 점에서 미분이 그냥 가능하니까 요 값이나 요거 A 마이너스로 바꾸나 그냥 X는 A로 가나 똑같이 미분계수로 잘 가시겠지. 우리의 목표는 항상 불연속점일 때만 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럼 여기서 봅시다. 반속 정확도가 처참하네요. 여기서 보자고. 그럼 여기서는 뭐 하고 있어 지금? 뭐야? 여기로 잘 수렴하네? 가 되는 거지. 얘가 요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오시나?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극한이라고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발산하지. 그래서 불연속이어도 되는데 적어도 뭐가 있어야 돼? 우극한 값은 항상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전공 수학에서는 우연속이라고 하는데 또는 오른쪽으로부터 연속. 근데 이걸 알아야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 근데 적어도 얘랑 다르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수업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얘랑 같을 수가 있다. 근데 적어도 평균 변화를, 그러니까 이제 불연속이 문제 갖고 얘랑 다르다는 걸 이용해서 장난을 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제가 알려주긴 하는데, 그래서 이 가족권이 의미하는 게 일단 이 값이 모두 A에서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우연속이라는 뜻인데, 근데 그거를 꼭 이렇게 그림을 선생님 지금 그림 몇 개 그려서 알아내셨잖아요. 이럴 거면 이 문제를 왜 풉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 바로 알아낼 수도 있지. 어떻게 하면 돼?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gx분의 g 꼴을 안 넣었죠? 얘가 0이야지. 내가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0변에 이거 곱해버리면 그만이야. 곱하면 뭐 나와요? 곱하면 똑같이 이것도 A 뿔인 거야, 그죠? A의 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곱하면 GX 빼기 GA가 0 이하지. 0 이하인데 근데 뭐 이게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제가 이 값을 뭐 그냥 K라고 두고 풀어도 상관이 없죠. 그럼 이거 K라고 둔 상태에서 얘에다가도 이것도 곱하고 요것도 K에다 곱해.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돼요? K에다가 얘를 곱한 값으로 수렴하지. 그게 몇이야? 0이잖아, 0. 이게 무슨 말이야? 정리하면 얘가 뭐랑 같다? GA랑 같다라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우연속이지, 정확하게 내가 말한. 그래서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수직으로 풀어제껴도 상관없음. 저는 실제로 보자마자 이게 더 먼저 떠오르진 않았고요. 전 당연히 이거랑 이거의 차이 알고 있으니까 우연속이네. 근데 이걸 실제로 논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바로 떠오르는 거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왜냐면 이 과정이 뭐의 증명 과정이랑 똑같냐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의 증명 과정이랑 똑같아요. 나중에 뭐 수업 들으시면 알게 되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다시 봐서. 그래서 얘가 우연속이라는 조건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연속이 되려면 너 이런 그래프면 돼, 안 돼? 이런 그래프면 돼, 안 돼? 돼! 근데 이런 그래프면 돼, 안 돼? 안 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G에 어디에 등호가 붙어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딱 말할 수 있지. 지금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1부터 사이에 있는 이 마이너스 F가 지금 X는 1에 등호가 붙어 있고 X는 마이너스 1에도 등호가 붙어 있죠. 이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면 등호가 붙어 있는 쪽에서 항상,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는 연속이어야 되고, 동시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도 연속이어야 돼. 그쵸? 마이너스 1을 뿔에서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도 약간 연속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의 오른쪽에서도 연속이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얘랑 함수 값을 다 이렇게 먹고 계시잖아요. 그죠? 누가? 마이너스 F께서 지금 먹고 계세요. 그러면 이 F 더하기 K가 해야 되는 지침이 뭐냐? 자, 마이너스 F는 지금 요 안에서 알아서 연속이죠. 뭐,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고 계셔. 아무튼 연속이야. 근데, 우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는 지금 적어도 요 위로 가셔도 되고, 아래로 가셔도 돼요. 왜 될까? 왜 되냐면, 우연속이 이미 성립해버렸어. 그죠? 마이너스 F는 미분이 아주 fucking 가능한 함수야. 얘 무한번 가능한 얘야, 심지어.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알아서 잘 가고 있는 거지, 우연속은. 근데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그죠? 이렇게 되면 우연속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 G는 X는 이래서 연속이 되셔야 돼요. 오케이? 이 한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설명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2는 좀 열심히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고, 제가 그리고 그만큼 이제 개념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걸 이제 문제에 적용되는 걸 일관적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저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사실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 거지. 넘어갔어. 아무튼 뭐 그래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X는 이래서 연속이야. 근데 X는 마이너스에서 연속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에서는 연속일 필요가 없다. 아무튼 이제 이 값을 그럼 다시 표현해보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요 값이 수렴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내가 지금 이 조건을 해석을 할 때 이 값이 수렴한다만 갖고 푼 건데, 정말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지. 그 값이 0 이하다. 와, 굳이? 진짜 굳이 0 이하야? 0 이하라는 거 되게 좋은 정보죠. 그죠? 왜? 이 값이 수렴하는데 0 이하래. 그러면 거의 이 함수는 감소하고 있어야 돼요. 뭔 말을? 근데 내가 심지어 이게 x는 1에서 연속인 것까지 파악을 했잖아. 그럼 얘는 끽 해봐야 어디서 연속이야?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야. 나머지는 다 연속이 돼야 돼. 그럼 대충 이 그래프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랑 1이 이렇게 있는데 대충 여기서도 연속이야. 미분이 가능할 필요는 아직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가. 그 다음에 여기도 설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연속일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서 이 값이 항상 0 이하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리면 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항상 이런 식으로 감소,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감소, 그 다음에 여기 요것도 먹고 요 위에서도 감소,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야. 감이 좀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값이 존재한다를 통해서 우리가 x는 이래서 연속이다 라는 정보를 얻어가면서 이 조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얼마나 상충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값이 다 0 이하라는 거는 여기 기준점에서 쏘는 미분계수가 어차피 이거 그냥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들이랑 다 같을 텐데, 그러면 거의 감소한다는 뜻이구나. 근데 딱 하나가 감소가 안 지켜줘도 되는 부분이 있죠. 무슨 부분? 요 부분.
얘는 이렇게 가도 돼.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위에 있어도 상관은 없다는 거지. 왜? 왜긴 왜야? 여기서 음수죠. 그 다음에 또 여긴 지금 뚫려 있잖아. 그러니까 요 점이 기준점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른쪽에서 또 보면 뭐야? 다 감소하고 있네. 그러니까 얘랑 위치 관계가 위아래가 어떻게 정해지는 건 아닌 거지. 근데 적어도 이 함수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야 돼. 오케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야. 그냥 감소를 해야 돼. 이 x는 마이너스 1 빼고.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까먹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이제 다시 리콜 해볼까? 이 f가 3차 함수야. 기억나요? 다시 이 g를 내가 어떻게 이해했어? f가 이렇게 슉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탕 잘라가지고 여긴 뒤집어, 여긴 들어올려 이렇게 이해를 했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쭉 감소하라고 했대. 느낌이 굉장히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1부터 1에서는 이 뒤집, 여기는 그대로야. 여기도 그대로야. 오케이? 여기서 그대로 가는데 여기만 뒤집는단 말이야. 그런데도 계속 감소하는 양상을 띄었대. 그렇다는 거는 원래 그대로일 때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고 얘는 마이너스가 나왔었는데 뒤집어서 마이너스가 나온 거잖아. 그럼 여기는 원래 뭐였어? 플러스였다는 거지. 근데 원래 f를 잘라가지고 뒤집기만 했고 여긴 들어 올리기만 했어. 근데 맞불마가 나왔다는 건 원래 f도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맞불마였다는 이야기야. f 프라임이. 원래 얘는 감소하고 증가하고 여기서 감소를 하고 계셨는데 내가 지금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얘를 뒤집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슝 뭐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는 거지. 오케이? 그 말이 무슨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랑 1이 무슨 값? 극값이라는 말이지. 동시에 최고참 계수가 음수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왜? 계속 감소하셔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어. 그래프 정보까지 다 파악했지. 그 다음에 F'0이 마이너스 F'0이 6이네. 뭐 그냥 여기가 원점이긴 한데 원점은 아니죠. 그죠? Y 값을 모르잖아. 근데 이게 지금 몰라. 아무튼 이게 fx야. 그리고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6이죠. 6. 뭐 이거 변곡접선이긴 한데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요즘 그딴 거 안 나와요. 잘. 물론 그런 것도 공부해야지. 아무튼 예. 그래서 해보시면 자 마이너스 1에서 1이고 여기가 0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편집을 좀 해야겠는데 여기선 다시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값이 0이하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연속이 되는 것까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럼 우연속이 된다는 거는 지금 요 그래프가 뒤집혀 그 다음에 얘랑 들어 올려서 만나. 그래서 그러니까 뭐 대충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랑 그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랑 얘가 지금 들어 올리는 거랑 얘가 뒤집히는 거 딱 여기서 딱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라는 말인데 이런 거를 그래프로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식에다가 넣어야 돼. 왜? 이거 로컬한 정보잖아. 그래프로 볼 필요가 없어. f가 x는 1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무슨 조건이 들어와? 여기 1 넣은 거랑 여기 1 넣은 거랑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f1이 몇이 나와? 여기 f1 더하기 k가 마이너스 f1이랑 같아야 되지. 그래서 f1이 마이너스 2분의 k가 나와요. 오케이, 요 정도 하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슬슬 끝을 내볼까? 우리 그럼 요 그래프를 완성적으로 그리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되고 뭐 그냥 이렇게 쭉 가겠지. 여기는 여기 1이고 마이너. 근데 이게 아니라 뭐일 수도 있어? 이거일 수도 있지. 여기를 딱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감사하고 여기일 수도 있고.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총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나를 보러 가는 거야. 왜? G 그래프가 완성됐잖아. 그래프가 완성이 돼야 이 방정식을 갖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완성이 안 됐어도 해석이 다 끝나야 나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gx, 이게 gx인데 지금 g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계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은 13이다 라고 했어. 자, 여기서 그 전에 g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 제가 이걸 뒤집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뭐 어떻게 들어 올리든 내리든 뭐 했지. 근데 이 둘이 맞아 떨어졌어. 그럼 얘들이 그런 생각을 해. 여기서 x축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선생님? 나도 몰라. 그게 왜 중요해? 이게 정답이에요. 오케이? 나도 몰라. 그게 왜 중요해가 정답이야. 왜? 난 이 문제에서 G 그래프만 갖고 나 조건 해석할 거였어. F 그래프에서 X축이 있는지 없는지
를 해석할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안 줬을 수도 있지. 여기 문제에서 여기서 x축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한테 해석을 할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여기 안에서 없을 수도 있어요. 뭔 말을? 그러니까 뭐 x축이 굳이 어디 있는지 알 필요는 없어요. 물론 나중에 알라고 하면 알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는 거야. x축 위치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개형이 훨씬 중요해. 그래서 g만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끝내봅시다. gx는 t. gx는 t의 서로 다른 실간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이 13이다 라고 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 요 첫 번째 경우 이렇게 된 경우였으면 실근 개수 1개였다가 딱 여기랑 여기랑 겹칠 때 2개가 되겠죠. 이제 여기부터 두 개인데 좀 요거 색칠을 여기다 채워야지. 그러면 딱 2개가 마지막으로 된 지점이 여기네. 그럼 요거 첫 번째 1번 케이스에서는 여기가 t는 13이라는 거죠. 그지? 두 번째 케이스 볼까? 느낌이 오지? 이렇게 연결돼 있었다고 쳐봐. 그럼 뭐해? 실근의 서로 다른 실근 기수가 2개가 되는 상황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1대1 대응이잖아. 쭉 감소하고 계시잖아. 그죠? 그럼 이게 마지막으로 여기인 경우에는 2개인 경우가 안 나타나네. 오케이. 이러니까 잘 풀린 거지. 여기서 감소하고 점 찍고 이렇게 슉 감소하는 부분에서 뭘 알아낸 거냐? 여기에 대한 t 값이 바로 13이었다는 거지. 13. 오케이? 여기가 1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네 갑자기. 그러면 요 값이 13이었다는 거니까 이 값이 무슨 값이야 사실? 얘를 뒤집은 값이지. 그치? 근데 말 그대로 뒤집은 값이야. 이렇게 마이너스 fx잖아. 그러니까 여기 함수 값이 그럼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오케이? 좋아. 다 왔어. 그러면 끝을 내봅시다. 다시 마이너스 13 x 0 마일 1 너 사라져. 여기까지 됐고, 그럼 이게 그 다음에 f 프라임 0이 6인데 여기가 6이죠. 여기서 미분계수가 기울기가 6. 자, 그러면 봅시다. 3차함수 미지수 몇 개예요? 3개 하면 바로 깡 넣는 거야. 4개예요. 4개. 3차함수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지. 미지수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해. 3차함수 결정하는데 미지수 4개 필요한데 지금 조건이 몇 개 있어? 마일에서 극값 갖는다 하나, 1에서 극값 갖는다 둘, f 프라임 0은 6이다 셋,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몇이다? 마이너스 13이다 넷. 이 함수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f를 적는 건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빠르게 풀어내겠죠. 그리고 f1이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함수 자체가 결정이 된 거야. 그러면 f1이 마이너스 2분의 k라는 거는 그냥 이 함수 알아내서 f1 구하면 거기서 k값 얻을 수 있지. 그러면 k 더하기 f2분의 1은 바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f1이 마이너스 2분의 k니까 이제 여기서 뭐 극값차 공식을 지금 처음 붙는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나? 자, 해봅시다. 간단하게. 자, 여기 알파, 여기 베타, 내가 지금 이거 뭐 hx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h 프라임 x를 구해보면 h 프라임 x, 그럼 여기가 알파, a 베타 이렇게 생겼죠. 이 hx는 편의상 px 3승 이렇게 시작하는 예로 알아둡시다. px 3승. 자, 그러면 이제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라는 걸 아시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제는 이 넓이랑 이 높이 h랑 같아요. 이 h랑 s가 같아. 왜? 이 h가 뭐야? 이걸 증명 한번 하는 게 낫겠죠? 이 h가 뭐야? fa 빼기 f 알파 빼기 f 베타지. f가 아니라 h죠. h 또 중복되네. 몰라? 그냥 해. h 베타. 오케이? 근데 이걸 우리가 뭘로 쓸 수 있어? 정적분 정의에 따라서 베타부터 알파까지 h 프라임 x dx라고 쓸 수 있지.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알파부터 베타까지 h 프라임 x dx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게 이 정적분인데 음수가 나오죠. 요 넓이에 마이너스 붙였어. 근데 또 마이너스 붙였어. 그러니까 이 넓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h랑 s랑 같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우리가 이 넓이 공식을 알지.
이 정도면 알아야 돼요. h 프라임 x를 우리가 이 px 삼성이라도 쓰니까 얘는 그러면 3px 제곱 이렇게 나올 거죠. 그럼 우리가 이 s를 바로 구할 수 있지. 이거 6분의 아시죠? 최고차항 계수 3p 때려주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 알고 계시죠? 그래서 흔하게 말하는 극값차 공식이 있어요. 극값차 공식. 이거는 상식이야. 그리고 평가원이 뭐 이때까지 한 번도 극값차 공식 맨날 내다가 갑자기 한 2년 동안 안 내니까 다들 이런 전형적인 문제는 안 나온다더니 그런 건 없어요. 수능은 전형적인 거, 안 전형적인 거 다 공부해야 돼. 그게 수능이야. 극값차 공식은 뭘 말하는 거냐? 이 h가 높이가 뭐랑 같다는 거야? 6분의 3p, 그러니까 2분의 p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랑 같다. 이 두 개는 극값 x고, 이 p는 뭐야? 최고차항 계수. 최고차항 계수. 이 h가 극값차지. 오케이? 이 극값차를 그래는 지금 왜 하고 있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랬냐면 나 지금 여기 알아야 돼서요. 근데 이게 극대값이잖아. 근데 이게 극소값이잖아. 나 이거 극값차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오케이? 그걸로 f2를 구해볼 생각이에요. 해봅시다. 지금 이 3차 함수는 내가 대충 px 3승이라고 똑같이 넣어서 풀어볼게요. 이제 한번 지우고 저 정보 남겨줘. 자, 그러면 이 px 3승이라고 하면 f'x가 지금 3p에 몇 곱하기 몇?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1이지. 왜? 극값 정보 다 있잖아. 그죠? 여기서 뭐 그냥 뭐 전개한 다음에 부정적분하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좀 다르게 해보겠다고. f' 0 구하면 뭐야? 마이너스 3p 나오지. 그게 몇이야? 6이라는 거지. 그럼 p가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오케이. 참고로 이거 극값 차고 높이니까 여기 일단 p의 절대값 씌워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높이의 h를 바로 구할 수 있지. 이 h는 뭐야? 몇이야? 이거 보시면 되지. 그럼 2분의 최고차항 계수 몇이야? 마이너스니까 절대값 씌우면 2. 그 다음에 극값 x 1 마일 2개 빼면 몇야? 2. 거의 몇 승? 3승. 그거 몇이야? 4. 오케이? 이게 4야. 그죠? 이게 4니까 그러면 4가 아니라 8이야. Sorry. 8이에요. 약분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옆길이. 8이지. 그럼 마이너스 13에서 8만큼 뛰어 올라. 이 h가. 그럼 요 극대값은 몇이라는 거야? 5라는 거지. 근데 그때가 뭐가 몇이야? F1이지. You are all right? Yes.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0이 나온다. 오케이? 그럼 이제 F는 바로 구하면 되지. 뭐 하면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도 알고 하니까. 그럼 여기 마일 0, 1이면 비율 관계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기가 2죠. 2대 1. 아시죠?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 배우면 되지. 아무튼 그래서 fx식을 바로 써주면 마이너스 2. 뭐 이런 거 죽도록 풀려내주는 문제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비율관계를 언제 처음 알았는데, 제가 비율관계를 고등학교 2학년이 중학교 4학년 때 알았구나. 왜 중3 때 알았냐고? 중3 때 고1부터 고2거까지 내시는 선행을 다 했어서. 아무튼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다 f2분의 1 넣고 여기 나온 k 마이너스 10 더해서 나오면 답 나오겠죠. 이렇게 15번을 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종합을 해서 보면, 자, 종합을 해서 좀 봐볼까, 이 문제를. 종합해서 싹 다 보면 뭘 알 수 있었냐? 첫 번째, 이 로컬한 정보와 글로벌한 정보, 요거랑 요거 중에 뭘 먼저 해석한다? 가족관을 먼저 해석한다. 이게 근데 그런 약탈이들이 있어요. 이게 가족관, 나족관 중에 당연히 가족관을 먼저 해석해야 되는데 왜? 평가원에 가나 쓰면서도 생각하면서 쓴다고. 먼저 해석하는 걸 가에 배치해준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원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발레도 많이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뭘 먼저 해석할지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한 요 조건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얘가 좀 더 해석할 만하고 여긴 G의 그래프를 알아야 되니까 얘보다는 얘를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한 거죠. 그리고 이제 G 그래프를 단순하게 좀 파악도 해봤어요. 그죠? 3차 함수가 있으면 자른 다음에 뭘 올리고 뭘 뒤집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값이 이제 존재하고 그 값은 0 이하다 하면서 제가 얘랑 A뿔까지 G 프라임 X, 내가 이거랑 다른 점을 알려줬어요. 이게 바로 평균 면역의 극한과 도함수 극한의 차이점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랑 다른 점을 제가 알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 값은 이제 0 이하다라는 정보에서 우리가 이제 거의 감소하는 게 라는 걸 찾아냈죠. 그리고 이제
요 값이 항상 존재한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또 어떤 정보도 알아냈어요? 리미트 xi 플러스로 갈 때 gx가 뭐랑 같아? g랑 같다는 것도 알아냈죠. 그러면 이걸 요 정보랑 요 정보랑 같이 쓰면서 우리가 g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봤죠. 그러면서 이제 이 2랑 여기 있는 절대값 1, 그러니까 정확하게 x가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극값이라는 걸 찾아냈고, 그걸 바탕으로 g 그래프를 그렸고, 거기서 이제 나 조건을 해석해서 극값 정보를 찾아내서 극값 정보를 바탕으로 미지수 개수랑 시기의 개수 확인, 딱 맞아 떨어졌죠. 그죠? 미지수 개수랑 시기 개수랑 딱 맞아 떨어졌으니까 3차 함수 결정된 거다. 남은 건 계산. 근데 이제 그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극값차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학2 같은 경우에는 항상 조건 해석과 마지막에 식 구하는 그렇게 두 개가 좀 어느 정도 분리가 되는 편인데, 조건 해석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부분들이 중요하고, 마지막에 식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식의 계산을 좀 더 줄여서 컴팩트하게 갈 수 있는 뭐 일종의 계산 스킬? 제가 스킬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이런 거랑 이런 거 다 배울 수 있다. 왜? 이런 거 만드는 게 문제 풀이고, 이런 조건을 해석하는 게 바로 문제 제작자로서의 역량이고, 이런 극값차 공식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수능 스킬들 역시 문제 제작자가 제일 많이 합니다. 문항 제작을 했던 사람으로서 뭐 수학 1도 그렇고 뭐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다 그렇지만 수학 2에서도 특히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한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왜? 문제를 만들어서 수험생들이 풀리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당연히 많이 알고 있어야겠지, 그지? 그래서 네, 이렇게 15번 해설 마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끝났습니다. 아, 벌써 끝나셨어요? 네, 2시간 했을걸요? 우와. 1시간 만인가? 아, 근데 그 거의 주요 문항만 해서. 네. 아니 근데 이게 빠르게 안 풀었고 정말 적게 풀었어요. 네, 일부러 좀. 아, 그래요? 아, 그냥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좀 어필 될 만한 것들만 해서. 얼마나 녹화됐을까요? 아, 힘들다.